서로 좀 합의해서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싸우지 말고 우리 같은 서민들을 많이 생각해주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회가,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신뢰의 위기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이 기댈 수 있는 국회, 국민과 손잡는 국회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에 기여하는 국회 역할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저희 정책 토론은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22대 국회의 정치, 또 경제, 그리고 노동 분야 과제에 대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치 분야 과제를 짚어봅니다. 협치국회, 일하는 국회, 선거제도 등 이 생산적 국회를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여야 4당 의원과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할 의원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진보당 윤종호 국회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협치의 국회,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가 안 돼서 상임위원장, 상임위 구성 등등도 아직 미완인 상태입니다. 잘 풀어질까요? 우리 최영두 의원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상황. 예, 매우 심각한 의회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6월 아니겠습니까? 6월은 1987년 지금으로부터 37년 전에 대통령 직선제와 또 88년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협치의 전통과 원칙을 처음 만든 해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김대중 총재의 평민당의 주도로 해서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을 하자. 이런 협치와 원칙의 전통을 세웠습니다. 더욱이 1당이 국회의장을 한다면은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균형을 맞추자. 그리고 여당은 운영위원장을 맡자. 이런 하나의 철칙과 원칙과 협치의 전통이 있었는데 이번 국회에서 특히 그것도 6월 10일 날 원구성을 여야가 협의를 하지도 않은 채 민주당이 다 차지하겠다면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지난 87년 이후 37년에 걸쳐서 우리가 쌓아온 대한민국 국회의 협치의 전통과 원칙이 벼랑 끝에 선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평민당 민주당 시절에 만들었던 그 전통과 원칙으로 속히 복귀하지 않으면 더 큰 벼랑 끝으로 밀려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기다. 김영배 의원. 네, 우선 이번 22대 총선에서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내주신 기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깨가 무겁습니다. 마음도 무겁고요. 지금 벌써 이제 임기가 시작된 지가 15일 됐거든요.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이제 협의를 여러 차례 해왔는데요. 민의의 전당이라는 것은 결국 민심을 받드는 건데 이번 총선의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독주와 폭주, 독선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멈추고 이제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좀 이제는 협치도 하고 협력도 하고 야당도 좀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국회가 대통령과 함께 국민의 뜻을 가지고 좀 정치를 해라. 이게 이제 저는 선거 민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상황이 진짜 위기인 것 같아요. 대통령의 폭주와 독주가 더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거부권 행사하는 건 물론이고 국민의힘은 아예 지금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거수기로 전락했지 않냐 이런 좀 그런 뼈아픈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이야말로 저는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민심 그게 하늘같이 받들어지는 그런 국회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저희들이 다 압도적 다수당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대화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이제 방향을 찾는 게 좋겠다 싶은데요. 그러나 국회법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최대한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임위원장 배분 같은 건 이제 거대 정당 교섭단체 중심의 협상이니까 이 소수 정당들에선 지금의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전하라고요. 뉴노멀의 시대죠. 지금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뭐 저희도 참여했습니다마는 야당들의 주도로 사실상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구성하고 11개 뭐 일단 알짜라고 여겨지는 뭐 법사위라든지 운영위를 다 차지하고 7개 남겨놓고 심지어 그것도 줄 때 받아가라라는 식으로 배짱 부리고 있는 거는 사실 일방 독주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정신 차리셔야 되는 거는 일방 독주인데 별로 역풍이 없다라는 거. 이 굉장히 뼈아픈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는 이런 뉴노멀의 시대라면 저는 양당 모두 다 좀 아싸래졌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면 더불어민주당 저는 명확하게 이번에 답변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타당이 앞으로 1당이 됐을 때 그 당에게는 상임위와 의장단과 이런 거를 전부 다 넘길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핑계를 대면서 나중에는 또 관행을 존중해달라고 내로남불적인 태도를 보일 것인가. 저는 그런 아싸란 어떤 룰 세팅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본인들의 입장만 이야기한다면은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그냥 각자 뭐 내로남불의 향연이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윤 의원은요. 예, 이번 뭐 총선의 결과는 국민들이 또 제대로 민심을 반영하라는 요구 아니겠습니까? 저희 진보당은 5월 30일 날 등원하면서 노동자와 농민, 또 영세 상인, 청년, 여성, 장애인까지 함께 등원식을 했습니다. 그때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금 원구성을 지금 거부하고 해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 또 반노동, 반평화, 반민생 정치에 대한 심판이었지 않겠습니까? 무릇 정치가 무엇입니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진보당이 그런 일에 더 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번 국회만이 아니고 그동안 역대 국회가 원구성 협상에 한 달 넘게 시간을 끌었던 것은 이제 그동안의 고질적인 어떤 병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아까 최영도 의원은 87년 이후에 어떤 국회 협치의 관행이라는 표현 쓰셨고 뭐 김영배 의원이나 뭐 다른 분들은 민심의 반영, 민의를 반영하는 국회 구성 뭐 이런 표현을 쓰시고 그러는데 아까 천하람 의원 살짝 얘기하신 것처럼 그걸 뭐 어떤 각 시기마다 입장 표명으로 끝낼 게 아니라 아예 국회법에 이 상임위원장 배분 등등을 지금보다 조금 더 좀 명확하게 규정해 버리면 어떠냐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배 의원? 뭐 자유롭게들 얘기해 보세요. 지금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제 단원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상원도 있고 하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정부도 있고 또 주의회의 상원 하원이 따로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층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의사가 대표가 되는데 대한민국은 대통령 한 분하고 우리 국회 300명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여당과 야당이라고 하는 큰 틀에 딱 두 개의 이제 대치전선만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의사결정의 길목이 되는 그런 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이 이제 누구 차지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국이 상당히 이제 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툼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는 뭐 80일
70일 이렇게가 개원이 안 되고 협상이 안 되는 상황들도 여러 번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치는 또 타협이고 공존이고 왜냐하면 국민들이 각각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수십 프로 뭐 쉽게 뭐 1,000만, 2,000만씩 존재를 하시기 때문에 한 명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다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더라도 저는 협치의 길을 가야 된다. 뭐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럼 국회법을 바꿀 필요는 없다? 저는 이제 국회법을 바꾼다면 의장의 권한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만 법을 바꾼다고 해서 이게 과연 해결될 거냐? 그래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은 부정적인 편입니다. 다른 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건 뭐 사실 법으로 세팅을 해야죠. 제가 이 관행이 아니고 관례가 아니고요. 사실 원칙과 전통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 특히 이걸 강조해 왔거든요. 예. 우리 존중해 주었습니다. 지금 뭐 190석 가까운 거대 야당이라 그러고 민주당만 171석이라 그러지만 이와 같은 사항이 약 20년 전에 똑같이 거꾸로 있었는데도 그때 민주당은 80석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달라 그래서 법사위 주었고 왜냐하면은 그때 논리는 이런 것이죠. 이게 소수야당이지만 우리 선거가 소선구제에서 그렇지 실제로 득표를 보면은 1당과 2당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심은 팽팽했습니다. 항상. 예. 그런데 너무 이제 1당이 된다고 이렇게 독주를 하고 하니까 법사위란 것은 이제 법률의 체계 작구 심사 등을 통해서 약간 상원 기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영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다른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가져오면은 이 법안의 다른 법과의 상충 문제 또 그런 걸 보면서 체계 작구의 문제 보면서 사실은 상원의 역할을 해서 그 완급을 조절하고 절충하는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과거 20년 전쯤에는 우리 당이 180석 가까이 되고 민주당은 80석밖에 안 됐을 때도 민주당이 요구해서 너무 180석대로 밀어붙이지 마라.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걸 아예 국회법에 그래 국회법에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이면 2당이 법사위원장 그렇게 법에다 딱 못 예. 박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맞다고 네. 보세요?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야 거기에 되고 대해서 네. 아주 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뭐 의장이 하지 않는 원내 교섭단체에서 법사위 운영위원장을 가져간다. 이거는 또다시 권력 나눠 먹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21대 때도 지금 47일간 이상 끌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18개 원내 위원장을 또 민주당이 다 했지 않습니까? 초반에 그래서 한참 이렇게 논란이 벌어졌었는데요. 이렇게 개헌할 때마다 이렇게 논란을 벌이는 것은 특히 법사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 작구 문제를 법사위가 상원처럼 활용하는 것 이것을 근본적으로 없애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심사권을 법사위에서 완전히 빼내는 것입니다. 법사위 기능을 줄인다? 예, 그래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심사를 하고요. 또 충돌되는 부분들은 서로 이렇게 연석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개헌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법사위 기능을 축소시키면 예. 이게 쟁점이 안 되니까 협상이 쉽게 풀릴 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 체계 작구 심사를 하는 것이죠. 법사위에 나가져갈 것이 아니라. 윤 의원 말씀에 일부 동감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저희 네. 당에서도. 근데 민주당이 이거 받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직전에 국회의장,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인 우리 김진표 의장이 이런 제안을 했고 사실 우리 당에서도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법제가 복잡하거든요. 그리고 예. 너무 많은 법이 이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보니까 이 법안이 제때 이 상정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애결특위처럼 법제특위를 따로 만들자. 그래서 한 그냥 40명, 50명 하고 1분과 2분과 3분과를 두고 각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원장이 당연직으로 가고 전문가들이 붙어서 좀 더 법안 심사를 아주 통일적으로 또 체계와 작구 그리고 또 상원의 기능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자고 해서 분리하자. 그리고 지금 사법위는 별도로 두자. 법원 검찰을 하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법사위가 야당의 지금 국회의장도 배출했죠. 이제 무소속으로 됐습니다만
또 법사위 지고 운영위 지어가지고 운영위는 이건 다수 소수가 아니고 여당을 하게 하자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걸 다 무너뜨렸는데 법제사법위원회를 법사위를 법제특위와 개편하는 것에 동의하실 때 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심사의 전문성을 더 높일 방법도 필요하고. 예, 저도 뭐 법제위원회, 사법위원회 나누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신속한 입법을 추구할 것인가, 조금 더 신중한 입법을 추구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상임위 통과한 법률을 법사위가 상원 노릇한다라고 비판하지만 법사위 역할을 하는 곳이 없고 상임위만 통과하면 바로바로 그냥 본회의 넘겨가지고 다 통과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거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소수당의 의사가 반영될 통로 자체가 거의 봉쇄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소수당이 가져가자라고 하는 취지는 그래도 소수당에서도 최소한의 어떤 의견 개진을 하고 또 타협의 어떤 그 가능성을 열어보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국회의원이 왜 300명이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30명만 있으면 안 됩니까? 비례해가지고 민주당 한 17분 계시고 예. 국민의힘 한 11분 계시고 그러면 저희는 한 분도 없어서 좀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듯이 행해지는 입법이 꼭 능사가 아니고 지금 보면 더불어민주당에 수많은 의원들이 있지만 원내대표, 원내수석, 각 상임위원장, 간사 뭐 이런 분들 빼고는 과연 그분들이 얼마나 주도적인 의정 활동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우리 국회가 빨리빨리 밀어붙이는 문화로 가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소위에서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형태로 가고 그 과정에서 많은 대화, 토론, 숙고가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에 맞선다라는 그런 미명하에 무조건 빠르게만 가는 것이 저는 알겠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다 그렇게 자, 생각합니다. 김영배 의원 지금 현재 압도적인 원내 일당의 의원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민심을 반영하는 또 윤 정권의 독주를 막는 뭐 이런 표현만 쓰고 계신데 지금 다른 의원들이 지적하신 좀 구체적인 법사위의 권한 문제라든가 또 아예 국회법의 상임위 배분을 좀 명시하자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분명한 의견 한번 밝혀주시면. 사실 이제 미국의 경우는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상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원에서 일방적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상원에서는 또 다른 심의 기능이 가능하고요.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 쉽지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즉 우리가 뭐 야당이지만 소수당 때도 있었습니다. 여당일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저는 법사위를 꼭 뭐 여당이 가져가느냐 혹은 다수당이 가져가느냐 뭐 소수당이 가져가느냐라는 문제라기보다는 문제 본질은 결국 협치가 가능하냐, 민심을 받드는 협력의 정치가 가능하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예. 지금 문제는 거의 국민들의 70% 이상 80%가 동의하는 법안도 대통령이 다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문제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로 분리하는 문제에 저도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근데 그게 지금과 같은 이런 극한 대치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아까 이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 법제위원회든 사법위원회든 결국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 구성이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 결국 마지막에 생깁니다. 거기가 또 길목이 됩니다. 그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저는 마지막 교섭단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본회의로 넘어가는 그 길목을 지키는 위원회가 어딘가 있으면 그것은 결국 또 다른 정쟁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뭐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다시 분리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말을 보태면 아니, 제가 조금 이야기 예, 드리고 말씀하시죠. 있어요. 예. 일단 뭐 법제위원회가 지금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아까 천 의원께서 다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해당 상임위에서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게 되면 충분하게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세계적으로도 다른 상임위원회 것을 다른 또 상임위원회가 심사하는 선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예결특위가 있습니다. 네. 그것처럼 우리 특위 형식으로 가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 의원님 제가 하실 것처럼 그 이제 상임위 가시죠. 상임위 또 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법안심사 소위 또 다른 무슨 분과 소위가 있고 또 예결 소위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로서 예결 소위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각 상임위에서 각 상임위 예산을 통과를 시킵니다. 근데 그걸 전체 예산을 전체가 이제 하나의 예산으로 종합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결특위를 통해서 또 정기국회 100일 내내 조정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 소위를 통해서 된 것을 법제특위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근데 문체위에서 만든 법안하고 과방에서 만든 법안하고 서로 상충한 일이 생깁니다. 네. 그걸 그럼 누가 조정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필요한데 근데 뭐 요는 지금 민주당이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의미가 지금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제위원회에서 기술 실무적인 것들을 걸르는 게 필요하지요. 그것도 동일합니다만 특위가 됐건 위원회가 됐건 법제위원회가 사법위원회를 분리하는 문제하고 정쟁의 정치가 아니고 협력의 정치로 가는 문제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기술 실무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장치가 있어요. 법사위원회에서 60일간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아무 이유 없이 심사를 안 하면은 바로 넘어가죠. 상임위에서 다시 그 법안을 가져다가 의결하면 본회의로 바로 갑니다. 법사위를 패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하는 국회법에서 지난번에 개혁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간호법, 양곡관리법 이런 법들이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심사를 안 해주시니까 상임위에서 가져다가 3분의 2의 표결 의결을 통해서 본회의로 보냈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법사위로 통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이게 상임위에서 하느냐 법사위에서 하느냐가 아니라 자, 알겠습니다. 22대 국회에 바란다 정치 분야 토론을 지금 원구성 협상만 갖고 다 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은 지금 야당 주도로 11개 상임위원장을 뽑은 상태고 나머지 7개는 일단은 좀 며칠 두고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막판에 뭐 극적인 타결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 의원님. 저는 민주당이 정말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월 10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이 지금 원 구성을 단독 구성을 강행한 측면에서 지금 한편에서는 민주당 내에서 사당화 논란이 있었죠. 사당화가 실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당헌 당규를 바꿔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또 이재명 대표의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을 위한 모든 발판을 마련놓는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게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 의회 민주주의의 큰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좀 민주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원조 침명. 민주당이 물러서지 않으면 설중은 없다. 어렵죠.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난 의회 민주주의 기본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야당이 7개를 받지 않으면 그럼 나머지 7개도 그냥 야당이 또 위원장을 뽑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대안도 제출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도대체 어디를 그러면 하실 겁니까? 안을 내세요라고 여러 차례 원내대표가 요구를 했는데도 아예 답이 없고 그냥 민주당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전혀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운영위는 달라든지 뭐 어떤 걸 달라든지 이걸 명확하게 요구를 하셨으면은 민주당 내 의총을 거치든지 우리 민주당 내에도 다 심의 기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협상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원내 지도부가 보고를 하고 의총에서 결국은 아이고 그럼 일단 11대 7이니까 7개 남겨두고 합시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대안을 내고 그 대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안 언급에서 그럼 운영이라도 주십시오라는 표현이 살짝 등장했기 때문에 법사위 운영위를 하나씩 나누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거 아닌가요?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하고 우리 운영위를 다 가져야겠다 처음부터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는 양보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들리는데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 원내대표가 그래서 마지막 날 6월 10일 날 국회의장실에서 사실은
원내대표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지나친 양보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은 법사위만 달라 그러면은 운영위는 예, 여당이 예. 맡아야 되지만 민주당이 거세니까 법사위만이라도 달라고 사실은 엄청 물러섰습니다. 이 근데 국회 방향을 막기 안 위해서. 됐다. 예, 그래서 잠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가서 물어보겠다고 돌아갔다가 못 받겠다 그랬습니다. 저 법사위하고 운영위 그리고 이건 뭐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우리가 다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협상을 진행할 수가 없었죠. 뭐 법사위가 지금 결국은 핵심이고 운영위는 절충안이 될 수 있다. 그건 아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 글쎄요. 그리 뭐 앞날이 녹록해 보이지는 않네요. 이거 말고도 이 국회가 조금 이게 어떤 정말로 협치가 제대로 되고 일하는 생산적 국회가 되기 위해서 뭐 조금 아까 언급하신 일하는 국회법 지난 국회에서 만들어 가지고 법사위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각 상임위를 조금 더 횟수를 정확히 좀 못 박아 놓고 정말로 연중 국회가 되도록 하는 식의 법 개정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가동이 안 됐거든요. 맞습니다. 조금 더 보완할 것들은 없습니까? 또 저 밖에서 보시기 어때요? 저 작은 정당들이 보시기에. 아니 뭐 저는 물론 뭐 보완할 점들이 있겠죠. 근데 보완할 점들이 있을 것이고 상임위 같은 경우도 제가 봐도 조금 더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개최 시기라든지 횟수라든지 또 각 소위의 구성이나 소위 활동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꼭 법에 넣지 않더라도 예, 예. 하위에 좀 규정으로서 체계화할 필요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데 저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발의 정말 열심히 하고 뭐 정말 많은 것들이 심의되고 하죠. 그런데 지금 저희 이제 앞부분 한 20분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이게 계속 이제 걸리고 네. 평행선을 달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인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는 실제 일하는 부분이 아직 그다지 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회의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각 상임위 안에서 특히 소위 단계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판을 깔 것이냐. 예. 좀 더 고차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일하는 국회의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원내 중심으로 돼야 됩니다. 상임위 중심. 또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국회의장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또 각 상임위원회가 열심히 여야가 다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는 중심이 되는 게 일하는 국회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나라에는 다른 의회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제왕적 당대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왕적 당대표가 들어서 가지고 무슨 사법 리스크가 있으면 그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데 모든 권력을 다 사용합니다. 국회 의사 일정이 거기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방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없는 의사일정을 억지로 만듭니다. 전체 모든 날을 국회 회기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특검을 보면은 전부 그것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특검들입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이 준사법기관이 정상적으로 수사하고 재판해야 될 것들이 실제로 지연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전부 국회에서 다 하겠다고 지금 특검 법안으로 내놨다 보니까 사실은 국회에 국민들이 실생활 민생과 관계된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하셨던 서민과 우리 소상공인들 또 청년들을 위한 그런 일이 아니라 보십시오. 지금 쟁점 법안이 전부 정치 법안입니다. 특히 당대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그 사건들에 대한 정치 법안들입니다. 이래서 국회가 공전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김 그것이 바로 법안, 제왕적 당대표가 이런 원내 정당을 지배하고 있고 원내 정당의 의사 일정까지 방해하거나 훼손하고 있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원내에 들어온 의원들이 전부 당대표의 공천권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예, 일단 뭐 정치 법안도 있겠지만 민생 법안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요. 노조법 2.3조법이든지 그 간호사법이든지 전부 다 민생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그 우리 국회가 뭐 제도가 잘못되어서 일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한국행정정보학회가 그 7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국회의 신뢰도가 24.7%라고 했습니다. 11년째 부동의 꼴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신뢰가 낮고 국민 신망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도 24%나 나옵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하여튼 뭐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자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어떤 형태든지 지금 원구성부터 시작해서 안 풀리는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민심, 지난번 강서구 선거의 민심이 그 기조를 바꾸려고 하는데
말로만 반성하겠다, 잘하겠다 하고 실제적으로 바뀐 게 한 개도 없지 않습니까? 지난 2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민들 위해서 삼위질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 답해야 되고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릴 것인지에 대한 답을 대통령이 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일하는 국회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때 저도 원내대표단의 일원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매달 국회가 열리도록 이렇게 법제화를 했고요. 한 달에 2번 이상의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도록 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원회들도 열도록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예.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안 지켜요. 예, 이유는 정쟁 때문인데요. 근데 우리나라 정쟁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회가 뭐 하는 데입니까? 민의를 수렴해서 대통령제, 그러니까 대통령, 제왕적인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거나 혹은 폭주를 막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회와 대통령이 각각 민심을 대변해서 서로가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라고 있는 구조를 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대통령 편만 들어서 대통령을 자꾸 방어하려고만 하면은 국회의 본질상 민심을 받들어야 되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걸 무조건 도와주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일하는 국회법을 조금 더 손을 본다는 차원의 이제 아까 아이디어는 많이 지금도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출석을 하지 않으면은 자기 세비의 10% 정도를 감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까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의 이제 지금 법안들이 발의가 되기 시작했는데 뭐 이런 노력들은 계속 당연히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만 핵심은 결국에는 저는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국회법이라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을 지키자고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6월 5일 날 의장을 뽑았고요. 국회법대로. 6월 10일 날 상임위원장을 선출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회법을 지키는 걸 잘못했다고 지금 자꾸 하시는데 자, 이제는 그게 사실은 현재의 문제입니다. 잠깐만. 예. 그러니까 결국 한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를 얘기하시고 한쪽에서는 제왕적 당대표의 방탄을 얘기하시다 보면 결국 거기서 막혀가지고 다른 게 안 풀리는데 뭐 각종 특검법도 있고 뭐 있습니다만 정말 그게 따로따로 안 될까요? 뭐 정치 쟁점이 되는 것으로 공방은 따로따로 하더라도 그래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소위들이 지난 총선에 각 정당들이 경제 민생 분야, 노동 분야, 뭐 또 저출생 분야 등등으로 내놓은 공약을 저희 정책 토론에서도 분야별로 쭉 분석을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기에 대동소이한 게 참 많거든요. 그럼 비슷비슷하게 내놓은 공약들 하나하나 빨리빨리 입법으로 마무리합시다라는 거는 좀 따로 돌아가게. 정쟁은 정쟁대로, 입법은 입법대로 따로 돌아가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아마 23대 국회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21대 하반기 국회부터 22대 국회가 매우 특이한 정치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게 대통령 선거 연장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 선거에서 진 후보가 갑자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그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보통 대선으로 치고 나면은 한 몇 년 동안 좀 있다가 다시 정치적 상황이 어려지면 복근하거나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면서 동철은 또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복수전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했고 근데 아마 이런 정치적 상황은 좀처럼 되풀이되긴 힘들 거라 봅니다. 22대, 23대까지는 되풀이되지 않을 거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복수전이고 방탄전이고 이렇게 되놓으니까 국회가 온통 일정이 그게 지배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22대, 21대 국회 하반기에 방탄 국회가 계속 열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김영배 의원 어떻게 안 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선 한쪽은 여당이 이제 대통령을 방어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정상적으로 사실은 다른 상임위가 굴러가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고요. 저는 두 가지를 제안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교섭단체가 2개만 있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여러 개의 정당이 진입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논의가 지난번 21대 때 있었고 저도 정개특위 간사였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현재처럼 소선거 위주의 선거제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결국 거대 정당 2개가 다시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소수당은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법적으로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이제 교섭단체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하나 강구될 필요가 있겠다. 근데 당장 22대에는 지금 아직은 뭐 논의가 이제 시작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논의가 한 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축으로는 이거를 아까 이제 법에 그냥 상임위원회를 한 달에 2번 열어야 된다라고 이제 원칙적인 규정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열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본회의를 활용해서 상임위를 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아예 법 체계를 국회법을 강화시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은 장관들도 여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상임위원장이 있는 경우에 장관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인데도 안 나옵니다. 이게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정부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방지하려면 자동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혹은 한쪽 정당이 제대로 협력을 안 해서 상임위가 삐걱거린다고 하더라도 저절로 이게 만약에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는 법을 도입한다면 저는 논의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회법을 지금보다 좀 강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을 세세히 손보는 부분은 뭐 더 들어가기 뭐 하니까 근데 잠깐 화두를 던져주신 선거제도를 좀 바꿔서 다당제가 되도록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 사실은 20대 국회 그 이전부터 해왔는데 안 되고 있고요. 억지로 뭐 준연동형을 만들어 놨더니 또 해괴한 위성중당 만들어서 또 역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선거제도 개편 얘기는 뭐 지금 또 꺼내느냐 얘기해봤자 안 될 텐데 뭐 이런 분위기도 하나 있어요. 그러면 그나마 교섭단체를 이제 원내 20석 이상인 걸 조금 줄여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요건 우리 두 소수 정당에서 얘기해 보시고 잠깐만 마무리 지어볼까요? 천하람 의원. 저희야 뭐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죠. 이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20명이 되어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운영에 대해서 법률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놨느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다라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그리고 이게 왜 20명이나 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법안 발의할 때는 사실 1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10명이 모이면 법안도 낼 수 있는데 국회 운영에 참여하는 건 왜 또 20명씩이나 되어야 되는지 이게 사실 좀 터무니없는 그런 규정이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거대 이제 기득권 양당이 결국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밖에 이해하기가 어렵고 뭐 가까운 일본이나 타 국가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교섭단체 문턱을 높여놓은 사례가 잘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령 이번에 당장 저희 개혁신당이 득을 보지 못하고 조국 혁신당만 득을 보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10석 정도로 낮추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실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총선 이전에 어떤 그런 많은 운을 띄워놨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총선 끝나고 조국 혁신당과의 미묘한 어떤 신경전 같은 게 펼쳐지면서 입을 싹 닫는 것 같은 그런 좀 이따 확인해 봅시다.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가 지금 당장 득을 보고 안 보든 간에 좀 개혁적으로 열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보당도 비슷하시죠? 예, 그렇죠. 일단은 뭐 선거제도 이야기하다가 또 뭐 같이 상임위제도 돼요. 이렇게 좀 넘어갔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선거제도는 개방형 근역별 대선구제도로 가야 된다. 또 민심이 오롯이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고요. 지금 그 사표도 줄이고 유권자의 그 표가 선택권도 넓어져야 되고 또 300명 국회의원을 더 이렇게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미 유럽에서 많은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요. 또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미 그 박주민 의원께서 이렇게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17개 강력시도를 한 10명 정도
전후로 해서 대선거구를 결정해서 그 정당도 찍지만 후보도 찍는 방식으로 사표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지역 간 갈등도 해소할 수 있고 사표도 줄이고 국민들의 민심도 오롯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노골적으로 이런 선거제도 개편도 교섭단체 인원수 줄이는 것도 노골적으로 말해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에 계속 거부당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거대 국민의힘은 양당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손해봤지 않습니까? 최 의원부터. 실제적으로. 저희가 뭐 우리는 의원 정수를 줄이자 그러고 있죠. 그래서 그 뭐 정수를 의원 기득권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이번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윤 의원 말씀하셨지만 대선구를 할 경우에는 이미 이제 지방 소멸의 위기에 처한 뭐 울산도 그렇습니다만 경남이라든가 전남 이런 지역은 지금 이미 선거구 하나가 엄청나게 큰 선거구입니다. 4개 시군씩 돼 있는 데가 예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같은 취지로 실제로 의사를 골고루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연초 어느 기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고 또 상당히 김진표 의장도 그랬고 저도 상당히 주장을 했고 이것이 이제 민주당의 우리 이탄희 의원과 또 김영배 의원 21대였습니다만 했던 어떤 대선거구제 중대 이런 선거구제랑 서로 이렇게 좀 절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한번 시즌까지 검토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근데 검토만 되지 항상 매듭이 안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역시 이게 1988년 선거로 거슬러 가는데 그때 이제 소선구구제 된 뒤로 이 소선구구제의 재미를 평민당이 주로 봤습니다. 평민당 계열의 정당들이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평민당 계열의 정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왜 우리한테 유리한 선거제를 박차느냐 해서 이제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졌고 그런 점이 있는데 아쉬운 것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번 선거제도에서 우리 의원님 말씀 우리가 손해를 봤죠. 왜냐하면 우리는 45% 가까이 득표를 했는데도 의석수는 30%밖에 안 됩니다. 예. 국민의힘이 예. 또 제일 피해자죠.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피해자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한편으로 이런 의미에서는 윤 의원님 그리고 우리 천 의원님과 우리 국민의힘이 비슷한 득표에 비해서 충분한 덜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지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득표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들이 다양한 요구들을 다시 녹아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제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는 원래 선거 전에 이런 제도들에 대해서 다 손을 봤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게임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국민들께서 야권에게 192석의 압도적인 의석을 주신 것이고 그거는 결국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라, 독주를 막으라 이게 이제 뭐 선거 결과의 민심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러면 야권이 192석이지만 교섭단체는 하나가 나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서 정치개혁 전반을 손보면서 23대 준비할 때 더 논의가 뭐 본격적으로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싶고 오히려 된다면 대통령 산하에 있는 감사원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국회 예산권이라든지 이런 문제 개헌과 관련돼서 전체적인 틀을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대폭 손질을 하는 개헌을 논의를 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그때 한 번쯤 전체 우리나라 정당 제도에 대해서 한번 손볼 수는 있겠다 싶고요. 다만 저는 어쨌든 국회가 다양성과 동시에 협력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배 의원이 어찌 보면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23대 국회 준비하면서야 뭔가 얘기가 될 거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금년 1년 뭐 2년 안에 22대 국회 전반기에 이런 문제에 매듭 못 짓는다는 거죠? 안 될 거라는 거죠? 저는 지금 뭐 상황으로 보면은 제도 자체 손보기는 사실은 어렵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을까. 역대 국회가 매번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게 돌고 도는 게요. 또 가까워지면 못 바꿉니다. 이게 선거제도라는 게 좀 차라리 선거가 좀 떨어져 있어야지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근데 선거가 가까워지면 못 바꾸는 거고요. 멀리 있으면 안 바꿔요.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벼락치기식으로 국회를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당대표 얘기하는데 저는 오늘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우리 최영두 의원님, 김영배 의원님이 각 당의 당대표셨으면은 될 겁니다. 근데 각 당의 당대표이신 분들이 이런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미리부터 타 국가의 사례들처럼 선거제도나 선거구 같이 국회의원의 이익과 결부된 사항은 외부 위원회에 위탁하는 제도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국회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 알겠습니다. 리더들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시작한 개헌 논의부터 선거제도까지 항상 우리의 고질적 숙제인데요. 매듭 못 짓고 있습니다만 또 어차피 또 과제니까 다시 또 논의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최근에 그 정치 관련해서 또 하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게 지구당 부활 얘기라서 요 얘기 잠깐만 하고 마무리 지으면 좀 어떨까 싶은데, 우선 내부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소신이 어떠십니까? 한 정당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다르던데. 이건 제가 먼저 좀 네, 말씀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입법 발의를 지구당 부활을 제 1호 법안으로 제가 냈습니다. 예. 보도도 많이 났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만큼 정치에 대한 열망도 강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처럼 시민정치,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 있는 선진국도 많지 않습니다. 태극기 부대라고 하든 아니면 개딸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정말로 정치에 열심히 참여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천만 당원 시대라고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정당에도 많이 가입해 계신데, 문제는 이분들이 놀 수 있는, 그리고 모여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지구당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런 겁니다. 내가 생활하는 동네에서 내가 주권을 행사를 하고, 내가 주인으로서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성북구에 김영배라는 국회의원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고, 김영배라는 국회의원이 어떤 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데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러면 당원으로서 그 지역위원장, 그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자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든 어리든 계속하라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이런 것이 바로 내가 직접 권리를 내 지역에서 행사를 할 수 있을 때, 그 제도가 갖춰져 있을 때 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효능감도 느끼고 네. 세금 내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구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다시 이제 정치 참여의 저는 플랫폼으로서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영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도 이제 사실 지구당 요구를 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수도권, 이번 선거에서도 그랬고 지난번 선거에서 그렇고, 수도권에서 원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입성하지 못했던, 그래서 원외 당원 협의회가 많거든요. 원외 당위위원장이 많고, 또 호남 지역은 거의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지역에서, 수도권과 호남 지역에서, 또 이번에 충청도에서도 많이 원외가 되었는데, 이런 김영배 의원이 말씀하신 이 풀뿌리 정치를 하려고 하면은 어떤 기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구당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데 대한 우리 당에서도 이제 공감대가 이제 큰 편입니다. 큰 편인데, 걱정하는 분들은 이제 이게 종전에 지구당을 없앤 이유가 돈 선거 이 부패 구조. 그렇죠. 예,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공천을 헌금을 내는 사람이 사실상 지구당의 운영 기금을 내고, 그게 공천으로 이어지고, 또 지역에 어떤 돈 많은 분들이 이 지구당의 운영을 좌우하고, 지구당이라는 것이 이제 사무실을 두게 되면 사무실 운영 비용, 그 사무실 직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예.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런 부정부패의 고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두 분은요? 우리 진보당에서도 풀뿌리 지방잔치를, 정치를 또 강한다는 측면에서 지구당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꾸준하게 찬성을 해왔고요. 이번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께서 이것을 좀 띄우셨는데, 신인 정치인들이 쉽게 정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장벽을 없앤다, 이런 체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진보당이 작기는 하지만 지역에서 이미 이제 풀뿌리 그런 지역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당원들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당비를 50% 이상 내는 정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5명 이상이면 분회를 만들어 가지고 지역 정치에 참여합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지역의 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낸 세금은 우리가 결정하자. 주민대회도 열고 이렇게 해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쪽에 지역위원회 구성, 지역구 부활 뭐 이런 부분에서는 찬성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좀 민생을 지키고 또 개혁국회로 나가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이걸 지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방향엔 있습니다. 동의할 수 있으나 시급한 과제는 아니다. 네, 지금 그렇게 보신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 소환제나 국민 발안제나 이런 것과 아울러서 뭐 지구당 부활 이런 예. 것들이 함께 논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저도 며칠 전까지 원외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원외일 때는 늘 후원금 좀 걷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원외 정치인들을 후원금 못 걷게 하는 거는 우리가 사실 사다리 걷어차기인 거는 맞아요. 근데 한번 우리가 좀 이거 굉장히 자기가 제도를 정말 잘 짜야 되는 게 우리가 한 3-4개 정당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아마 한 30-40개 될 겁니다. 그럼 10개 정당만 잡아도요. 전국에 254개 선거구가 있는데 10개 정당이면 2,540개의 지구당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지역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 좀 나쁜 마음을 먹고 후원금을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예를 들면 비용 형태로 돈 세탁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율 0%의 돈 세탁소를 2,540개를 만드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하. 거대 정당은 그게 어느 정도 컨트롤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컨대 그러니까 원외의 아주 작은 정당은 그거 만들지 마십시오라고 그럼 우리가 선을 그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저희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가 지구당을 부활해서 지구당 위원장에게 일종의 권력을 주게 되면 지구당 위원장이 되지 못한 정치 시인은 또 거기서 또 하나의 차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번에 법안까지 내셨으니까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금 돈 먹는 하마라는 우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신인의 등용문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의 기득권이 특정 신인에게만 그렇죠. 등용문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우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우려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뭐 도둑 하나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일을 안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저는 대안을 만들면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정치가 불신받는 현재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누적된 그런 불만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지구당 부활의 가장 큰 시민 참여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 이제 대안이고요. 예.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신인의 등용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영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원외위원장들이 도저히 자기 정치를 어떻게 제대로 시민들과 함께 할 수가 없잖아요. 돈 조금만 걷으면 다 불법이지요. 이 사무실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대체가 영남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높지만 이 30 몇 프로 되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디 가서 정치적인 활동을 합니까? 거꾸로 수도권에 있는 국민의힘 원외위원장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40% 아까 득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이 40%가 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정치 활동을 제대로 하면서 감시 활동도 하고 모여서 자기의 정치 의사표시를 하고 싶은데 그 장이 없다 보니까 정치 불신이 해소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이것도 각 정당이 마음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정당법, 선거법 등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번 국회 초기의 쟁점으로 될까요? 아니면 이것 역시 선거제도 등등과 함께 묶여서 정치개혁 과제로 그냥 뒤로 밀리게 될까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되시면은 좀 이게 붙을 거고 만약에 지금 좀 약간 반대 의견, 신중 의견 하고 계시는 다른 당권 주자들이 되신다고 하면은 조금 후순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합니다. 근데 그러네요. 이제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도 하고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들 보던데요. 그럼 그래서 초기 쟁점화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올해 정기국회는 요 지구당 부활 문제를 포함해서 몇 가지 정치개혁 과제들은 부상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정치개혁 과제가 빨리 부상되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뭐 누구가 당대표 되고 여부를 떠나가지고 자꾸 뒤로 미루지 말고 좀 논의해서 조금씩이라도 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가죠.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온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22대 국회 정치를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7,300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5월 30일 뉴스 정보량이 가장 많은데요. 이날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지난 국회에 대한 평가와 남은 과제를 조명하는 기사가 급증했습니다. 21대 국회의 성과로 사상 첫 여성 국회 부의장이 탄생한 점, 시각장애 국회의원의 안내견이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점이 주목받았습니다. 반면 지난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에 그치면서 22대 국회 과제로 민생국회를 당부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22대 국회 정치 관련 연관어를 살펴보면 정치, 국회, 국민 등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유권자가 바라는 22대 국회 모습으로 화합과 협치를 주문하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그 다음으로 서민을 위한 정치, 일하는 국회 등이 거론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능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실천하는 국회, 조국혁신당은 효능감 높은 정치 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국민을 위한 국회를 약속했는데요. 여야는 또 협치를 통해 연금개혁과 저출생 극복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22대 국회 정치와 함께 언급된 주요 이슈에는 1호 법안, 지구당 부활, 선거제 개편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개원 후 각 당의 1호 법안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국민의힘은 민생 관련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및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정치개혁 논의도 활발한데요. 정치 신인을 키우기 위해 정당의 지역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요. 다양성 강화를 취지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위성정당 방지법 등 선거제 개편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22대 국회 정치를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22대 국회에 바란다 오늘 첫 시간 정치 분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리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원구성 협상부터 지금 난항이고요. 뭐 특검법 공방 등등 또 거부권을 둘러싼 이 공방 등등 치열한 어떤 새싸움, 기싸움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안 만나다가 한 번 만났잖아요. 또 만나고 좀 그럴 수 없어요?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만날 수 있겠죠. 지금 한번 물꼬를 터고 다음에 또 만날 계기가 많습니다. 근데 뭐 정상회담을 하고 나면은 정상회담에 대한 그것도 설명이라든가 이해도 구해야 되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동해 가스전하고 유전 개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노르웨이의 큰 그 국영 에너지 회사 에퀴노르 CEO를 만났는데 노르웨이가 60년대만 하더라도 이 원유라든가 가스가 없어가지고 유럽에서 아주 빈국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뭐 가스나 이런 게 북해에서 나올 걸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탐사와 비용을 이제 협의하고 난 뒤에 나온 성과인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초당파적인 협의, 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이나 가스전 개발 같은 것도 대통령과 야당이 한번 상의해서 이게 정략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만일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고 외국 회사가 들어서 하게 된다면 나중에 큰 유전이 개발되면 우리 지분이 줄어든다라는 이런 공감대를 만드는 것도 아마 를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야 모두 지금 뭐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뭐 통 큰 타결이 되기는 참 어려운 국면이라서 서로 지금 그 폭주다 뭐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있는 결국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좀 만나서 뭔가 통 크게 좀 풀어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에 있습니다. 국정의 중심에 있고요. 국민들도 대통령을 믿지 누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야당 대표들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계시고 또 정당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예. 좀 돌아가면서 만나시고
그래서 아니 대통령이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도와주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다양한 노력을 하셔서 다양한 정치가 저는 이제 이루어지면 좋겠다 오히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예.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이제 외국 가셨으니까 오시면 좀 이재명 대표 좀 불러서 두 분이 솔직하게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로부터 저는 새로운 장이 열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아까 최영도 의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고 저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개헌 논의가 이번 국회에서는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는 할 수 있는 개헌부터 너무 뭐 많이 안 하려고 하고요. 꼭 필요한 개헌 논의가 꼭 이번 정기국회 특히 올해 저는 논의가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우리 22대 국회에 꼭 좀 빼놓지 않을 과제가 있다면 좀 말씀해 보시죠. 일단 뭐준 대통령의 또 이렇게 정책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일단 생각하고요. 또 이 포용의 정치, 통합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정경제를 이끌어가더라도 그 장남이 그 형제간들 잘 다독거려야지 그 집안에 분란이 안 생기는데 우리 윤 대통령이 이제 한 분밖에 야당 대표 만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야당들 대표들 좀 만나 주시고 기시다 총리를 그 사이에 몇 번을 만났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도 7번 이상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다독거리고 함께 가자 이런 정신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정치개혁 과제 중에서는 저는 대통령 투표, 결선 투표제가 꼭 도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 때마다 이렇게 사표 논란, 또 소수 정당이 사퇴, 압력, 또 자기 자신이 소신껏 투표를 또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온전하게 또 자기 자신의 의사를 충분하게 표명하고 또 이번과 같은 이런 대통령 선거 결과 때문에 또 국민들이 많은 고통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정치의 혁신적인 개혁 중에서 대선 투표, 결선 투표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 의원도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면. 앞에서 하신 분들이 너무 겹치는 게 많아서요. 저는 요새요 대통령 국회에서 뭐 하실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그래서 통 크게 차라리 개헌 이슈 같은 거를 던지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여야의 개헌안이라는 게 생각보다 비슷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면서 좀 공감대 만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통령 결선투표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맨날 다당제가 필요하다, 다양한 교섭단체가 필요하다 하는데 있는 정당도 죽이는 게 우리나라 정치입니다. 대선 한번 겪고 나면 우리 솔직히 작은 정당 중에 대선 사이클 돌고 나서 살아남는 정당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는 정당도 대선 한번 겪고 나면 죽거든요. 그 다당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있는 정당부터 살리고 키울 제도로 우리가 본격적으로 결선 투표제 논의해야 된다. 저도 공감합니다. 네. 뭐 워낙 어려운 과제들이고 수십 년 논의했지만 한 걸음도 못 나간 과제들이라 또 얘기하니까 이것도 뭐 해봤자 얘기해봤자 소용없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네 분 출석하신 분들도 꼭 해야 한다는 것이고 하려면 이제는 통 크게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전망이 밝지 않지만 극적 전환이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계속 좀 논의는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정호 의원부터 마지막 마무리 발언 짧게 한 30초 정도. 네. 예. 제가 울산 북구가 지역구인데요. 또 울산에 내려가면 정말로 국회의원 너희들 싸우지 말고 일 좀 해라 이런 이야기들 정말 많이 듣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텐데요. 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엄청난 갈등 구조가 있는 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까 앞서 있는 정치인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진보당에서는 또 이렇게 성자독식 구조가 아닌 이렇게 좀 땀을 흘린 사람이 좀 대접받고 또 국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개혁 정치, 진보 정치로 효능감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되겠습니다. 전하람이요. 예, 실제 총알은 방탄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하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하자. 그거 다 통과시킬 테니까 대신에 최소한 야당이 협의를 하고 최소한의 어떤 장벽을 둘 수 있도록 그거 통과시킬 때니 그 국민의힘에 법사위 정도는 좀 줘라. 의장이랑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장벽은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대통령께서
스스로나 가족에 대한 방탄을 시원하게 포기하신다면은 전 의외로 굉장히 물꼬가 좀 잘 트일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거 움켜쥐고 숨고 지키려고 해도 안 된다. 차라리 확 여시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 의원님. 국회법 고치는 것보다 제가 정치가 더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게 천하람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고요. 결국 정치도 사람이 하잖아요. 대통령께서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뜻, 국민의 뜻을 하늘같이 받드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것도 많고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도 손잡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네, 정말 의회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의회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들에서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 민주당, 노무현의 민주당과 많이 달라졌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사당화가 되면서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고 사법 리스크를 오히려 역공세를 가지고 살려는 이런 너무 정치화를 통해서 국회가 원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고 있다. 국회 내 민생은 사라졌다. 정치 오로지 누군가의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이런 것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인데 이 위기를 지금 400명 국회의원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함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토론 도중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제발 정쟁은 정쟁대로 하더라도 저출생, 기후위기, 이 물가 이런 등등에 대한 공통 공약만이라도 좀 조정해서 빨리 추진하는 그렇죠. 이런 국회 좀 보고 싶습니다. 제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멀티태스킹 하겠습니다. 예. 네 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